나도 국제협력가.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보다 먼저인 2003년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첫 유엔기구 수장으로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이종욱 사무총장님께서는 2003년 취임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으로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렇듯한 핑계가 생기지. 과연 옳은 일이고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해. 그리고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기는 법이야.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 늘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종욱 사무총장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변화할지 자신이 없어 국가 원수를 만나고 대접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건방져질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항상 낮아질 준비를 하고 지낸다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해야 했던 국제기구의 수장 이종욱 사무총장님을 사람들은 맨 오브 액션, 행동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1.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제협력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한국인 첫 유엔기구 수장으로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는 자리가 멋진 자리처럼 보이지만 더불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성을 이해하고 이런 국제협력을 직접 하고 있는 국제협력가가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나요?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환경 시간에 알게 된 국제협력가라는 꿈이 생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가? 매우 의미 있는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국제협력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잘 왔다. 그럼 국제협력가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어려운 점을 알고 난 후에 현재 유엔협회 세계연맹에 계신 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자꾸나. 준비되었니? 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세계의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으며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개도국 참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토론을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 한국의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가들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건전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지구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들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을 지닌다. 선진국은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사회가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국제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말은 UNFCCC의 설립이 결정되었던 리우 선언의 원칙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말은 현재 국제기후 변화 규범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곧 모든 국가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더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롯한 국제환경조약의 근간이 되었으며 기후변화 협약 역시 이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들보다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선진국 주도와 개도국의 면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환경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오염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오염 원인자가 오염 방지 또는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400ppm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은 그동안 무한 성장을 한 선진국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도국들에게도 급속한 산업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IPCC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선진국의 배출량은 46%이지만 개발도상국은 54%로 선진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시하는 최신 자료 또한 이 부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필히 참여해야 하죠. 제시된 자료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1990년보다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된 반면에 개도국의 경우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네요. 물론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도 증가하였고요. 저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발생이 필연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미국 같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는 교토의정서가 발의가 된 후 2001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환경오염은 국경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당장 배출가스를 줄이고 어떤 나라에는 시간을 더 주는 식의 이중 기준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이란 용어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를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여 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현재 기후변화 발생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를 의미하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당장의 의무는 유보되지만 인류 공통의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토 의정서에 의해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우선적인 책임을 져서 의무를 감당하였고 개도국들은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면제받았잖아요. 하지만 포스트 교토 의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국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렵네요. 공동의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각국의 생각 또한 다양하니까 말이죠.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유엔협회 세계연맹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종현 보좌관님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관님께서 하고 계신 유엔협회 세계연맹의 일이 친구들에게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협회 세계연맹의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유엔협회 세계연맹은 1946년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있는 유엔협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계시는 유엔이 1945년에 만들어지고 유엔과 시민사회와의 중간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그로부터 1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유엔의 자매기구로서 유엔의 비전과 활동을 지지하고 동시에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아울러 유엔과 시민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은 올해 안에 뉴욕과 제네바의 세계본부에 이어서 43년 만에 세 번째 본부가 한국에 개소하는데 환경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유엔의 글로벌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무국이 열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유엔협회 세계연맹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와 세계시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유엔 환경계획과 환경부와 에코망 코리아와 공동으로 유엔 청소년 환경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과 미래숲과 공동으로는 지구 살리기 그린코어 세계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엔 본부에서 하는 지구 살리기 시사만평 전시회부터 청소년들과 사막에서 함께하는 사막 워크 캠프까지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고 있어요. 또한 유엔협회 세계연맹 세계 모유엔 대회를 비롯해서 유엔 본부 공보국과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등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유한 킴벌리 숲체험 여름학교 그림 캠프도 있습니다. 그럼 보좌관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건가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겸 대외협력 조종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세계본부인 유엔협회 세계연맹 제3사무국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소를 하는데요. 이 준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 밖에 환경과 사막화 방지 등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 정책 등을 개발하고 유엔협회 세계연맹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도 제 일이랍니다. 또 국제협력을 이끌고 세계시민사회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단계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계시민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거죠.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려서부터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영리 기관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시선을 넓히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제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의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활동하게 됐어요.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일을 하시면서 보람되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세계자연기금 어스아워 한국 대표로 활동할 때인 것 같아요.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어스아워는 세계 최대의 환경 캠페인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이에요. 국내에서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프로보노와 함께 3천만 명 가까운 시민들을 동참시켰답니다. 지구환경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유엔협회 세계연맹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즐겁죠. 또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유엔 헌장에 숭고한 이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도 뿌듯하고요.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상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언어와 문화를 가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유엔과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 국내의 기업, 세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과 일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성향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야 해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기구 관련 일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막연히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본인이 환경, 기후변화 등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둘째는 외국어 공부와 우리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요. 언어가 매우 중요하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우리말 공부도 중요해요. 자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훌륭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곧 국제 무대에서의 내 경쟁력이 되니까요. 셋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국제기구는 세계 각지의 인재들이 한데 모이기 때문에 문화, 종교, 언어 등 살아온 배경이 매우 달라요. 그만큼 문화적 충격과 갈등이 빈번하죠. 또한 근무지 이동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을 본인이 잘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넷째로는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버리는 게 좋아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국제기구는 다양한 갈등과 위험한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일터이기도 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와 분쟁 지역을 누비는 경우도 많고요.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 그리고 인류애에 대한 신념이 꼭 필요하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일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대개 국제기구에 진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기므로 중도의 초심을 잃기 쉽거든요. 또한 하나의 단체나 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요. 삶을 사는 방식은 다양하고 국제기구 말고도 세계 평화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므로 국제기구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해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세요. 남들이 한다고 또는 인기 있는 분야라고 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거나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국제기구에 도전해야 이후 자신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학습 정리.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어려운 점을 써보세요. 국제협력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말은 뉴스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3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이 평가한 오존층의 상태 보고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 오존층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등의 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환경 파괴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조약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더 큰 행동으로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시작은 나의 실천이지만 나만의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국의 황사는 최근 중국의 공업화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오기에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기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가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국제라는 곳에서 꿈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국제기구 전문가의 삶을 꿈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